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5월 9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던 주부 가명 박 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48살인 남편 김 씨는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전날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면서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또 끊긴 거예요. 사실 남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말없이 외박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50일 전에 아내가 출산을 하고 또 아이까지 태어난 뒤로는 그야말로 집과 회사만 오갔죠. 가정에 충실했어요. 그런 남편이 순간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날부터 아내는 수차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하던 그때 아내의 머릿속에 한 남성이 떠오르게 되죠. 그는 바로 남편의 회사 전무인 44살 조 씨였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의형제 같은 사이였고요. 또 회사에서 가장 신임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분명 골프 모임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 아내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의 신호음이 울린 후 조 씨에게 남편의 행방을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대표님 아직도 안 들어가셨다고요? 어제 회식 끝나고 제가 그 만촌동 버스 정류장 앞에 내려드렸어요. 술에 많이 취하시긴 했는데요. 술도 깰 겸 혼자 가시겠다고 해서 거기 내려드렸죠. 아니 그렇다면 어젯밤 남편은 그렇게 술에 취한 채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아내는 즉시 지구대에 찾아가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 또한 심각성을 인지했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우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 조 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물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골프 모임 후에 거래처 사장 2명과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남편 김 씨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2잔을 마시게 돼요. 운동 후라서 그런지 빠르게 취해버렸고요. 결국 그는 만취 상태가 돼서 비틀거리기까지 했죠. 그 와중에 조 씨가 사장을 챙겼습니다. 서둘러 술자리를 정리한 뒤에 차 뒷좌석에 사장 김 씨를 태우고 출발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돌연 취한 이 김 씨가 이 차가 서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조 씨가 안 된다 너무 취하셨다 라고 만류하니까 버럭 화를 내더니 나 혼자 가겠다고 차를 세우라고 고집해요. 그래서 밤 9시쯤 마지못해 만촌동 버스 정류장에 김 씨를 내려주었다라는 진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전해 들은 아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고작 폭탄주 2잔에 그렇게 만취됐다고? 남편은 결코 주량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날 낮에 전화를 했을 때 분명 나 오늘 식사 적당히 끝내고 집에 얼른 들어갈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50일 된 애가 지금 아내랑 집에서 기다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차를 가겠다고 했을 리 없는데? 수상한 상황 속에 경찰은 우선 사라진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또 실종 전단지를 배포해서 목격자를 기다렸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제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핸드폰, 계좌, 병원 내역까지 모두 조회했지만 실종된 그날 이후 그 어떤 생존 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연관성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죠. 가장 먼저 김 씨가 내렸다는 그 만촌동 버스 정류장으로 형사들이 향합니다. 여기에 CCTV가 있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고장나 있더라고요. 이 허술한 점검이 불러온 안타까운 상황이죠. 심지어 몇 개는 그냥 모조품을 달아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결국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난항에 빠지게 되자 경찰은 다시 조 씨에게 연락을 취해요.
그리곤 물었죠. 자동차 블랙박스 좀 확인하려는데 괜찮으시죠? 그러자 조 씨가 당황합니다. 막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거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블랙박스를 다 처분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제가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걸 얼마 전에 들켜서 블랙박스 자꾸 아내가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네 메모리 카드도 다 없앴죠. 하필이면 이 시점에 블랙박스 기록이 없다? 지금 사장이 실종된 상황인데 어딘가 석연치 않자 경찰의 의심은 점점 짙어집니다. 다음으로 형사는 실종 당일 방문했다던 식당을 찾아가요. 다행히 주차장에 CCTV가 있더라고요. 5월 8일 저녁 7시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조 씨의 차량이 찍혀 있어요. 운전석에 타고 있었는데 차를 주차한 후에 내렸고 곧장 트렁크로 갑니다. 그 안에서 무슨 작은 병 2개를 꺼내요. 숙취 해소제인 것 같아요. 뚜껑을 딴 뒤에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있던 사장 김 씨에게 건넸죠. 김 씨는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번에 다 털어 마셨고요. 이후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회식을 즐겼는데요. 그런데 불과 1시간 반 후 이들이 다시 카메라에 나타났을 때 사장 김 씨는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예요.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몸조차 가누지 못했죠. 이때 조 씨가 그를 부축해서 뒷좌석에 태우고 대리기사 불러서 식당을 떠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대리기사를 조사하는데 여기서 더 수상한 점이 나와요. 기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장을 만촌동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었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조 씨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조 씨가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일주일간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목격자를 수소문해도 아무런 제보가 없었던 거고요. 이제 모든 화살은 완벽히 조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를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해요. 그리고 불시에 핸드폰 좀 제출해 주시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 씨가 의외로 순순히 요청에 응하더라고요. 이 폰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별다른 의심점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렌식을 진행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납니다. 먼저 검색어를 볼까요? 땅속 사체 부패 시기, CCTV 녹화 시간 언제까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영장을 발부해요. 그리고 다음날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죠. 방 안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그거의 검색 기록을 보니까 또 여지없이 꼬리가 잡힙니다. 청송, 실종자 골든타임, 사체 부패, 휴대폰 검색어 수사 하나, 검색어 지우는 방법, 휴대폰 복원 수사, 이게 지금 다 검색한 단어들이에요. 수상한 내용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찰이 주목한 건 바로 땅속 사체 부패 시기와 청송이었어요. 청송은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시골 지역입니다. 거의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서 국내 3대 오지 중 하나다라고 불릴 정도예요. 숲이 우거진 시골 마을이다? 그렇다면 시신을 안매장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또 확인해보니까 마침 조 씨의 어머니가 청송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조 씨에게 익숙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먼저 추적합니다. 고속도로 또 주요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를 다 분석한 결과 실종 다음 날인 5월 9일 새벽 4시 반에 이 조 씨가 경북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이동한 사실이 딱 확인돼요. 그는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약 40분간 머물렀고요. 그리고 다시 자택으로 돌아와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수상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경찰은 그 이동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청송에 갈 때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을 나와서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1시간 반이 걸렸더라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죠? 40분의 공백. 이게 시신을 안매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닐까요? 그렇게 추적을 이어가던 중에 결정적으로
조 씨가 청송에서 집으로 오던 중에 한 주유소에 들렀다는 게 확인됩니다. 수사관이 얼른 그곳에 가서 목격담을 수집하는데 마침 주유소 직원이 똑똑히 조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그때 갑자기 삽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무를 심으러 갈 건데 깜빡하고 삽을 안 챙겨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돌려받았는데요. 네, 바로 이 삽이에요. 경찰은 즉각 이 삽을 국과수 정밀감식을 보냅니다. 동시에 시신을 찾기 위해 주유소 야산 일대에 무려 1200명의 수색대를 투입했죠. 한편 용의자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이 지금 이렇게 코앞까지 온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회사에 출퇴근하고 또 대학원 수업까지 잘 나갑니다. 김 씨가 실종된 지 9일이 지난 5월 18일, 그는 마침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죠. 그때까지도 조 씨는 완전 범죄를 자만했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밀고 나갔죠. 청송이요? 그건 저희 엄마가 사시는 거라 제가 잠깐 갔다 온 건데요. 네, 그 삽 제가 빌렸어요. 그게 왜요? 제가 산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은 게 문제입니까? 그것도 내가 못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 결백을 계속 주장하던 그는 유치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오른쪽 자기 손목을 해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경찰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데 골치가 아프죠. 문제는 뭐였냐면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찾은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건을 쭉 살펴보던 경찰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 조 씨는 그 자신의 어머니 집에 약 40분간 머물렀어요. 이후 돌아오는 길에 안매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하면 그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시신이 실려 있었겠죠. 경찰은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엄마가 있을 거고 또는 주변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공범 아니겠냐? 라고 몰고 가면서 조 씨를 흔들었던 거예요. 이게 잘 먹혔습니다. 갑자기 그 의심의 화살이 자기 가족한테 향하니까 조 씨가 눈에 띄게 동요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당신 가족들 다시 어머니 한 분 한 분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겠다 라고 하자 결국 그는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조 씨는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죠. 5년 전인 2011년부터 그는 김 씨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회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사장 김 씨를 도와 수시로 거래처 접대를 나갔고요. 또 주말에도 비위를 맞췄습니다. 사장 역시 그를 각별히 아꼈어요. 이 조 씨의 3명의 자녀들, 유학 자금은 물론이고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죠. 아직은 회사가 초기 단계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월급도 많이 올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조 씨는 희망을 품고 회사에 헌신해요. 그 덕분인지 회사는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조 씨에 대한 처우는 그닥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사장은 걸핏하면 자기를 불러내서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월급도 생각만큼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던 중 사건 3일 전인 5월 5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 자리에 회사 부장이던 이 씨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때 사장이 뜻밖의 제안을 해요. 부장 이 씨, 자네 너무 고생했어. 이제 이사로 진급될 거야. 그리고 월급도 30만 원 정도 인상할게. 이걸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걸 듣고 있던 조 씨가 인상을 찌푸려요. 아니, 뼈 빠지게 일한 건 난데 왜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이 부장만 챙기지? 이 생각에 점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약속했던 애들 유학 자금도 왠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 씨는 사장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기도 급여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애들 유학 자금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김 씨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야, 네 애들 교육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도 애가 있는데 너 양심도 없냐? 순간 조 씨는
배신감에 부들거렸죠. 물론 다음 날 사장이 내가 지난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이 헛나왔다 라고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조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를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건 당일인 5월 8일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친 뒤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뒷좌석에 있던 사장이 이동 중에도 계속 잘난 척을 하면서 거들먹거렸대요. 여기에 완전히 빈정이 상했고 그동안 쌓였던 정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조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챙겨서 트렁크로 갑니다. 얼른 그 손으로 약을 빻았고요. 재빨리 숙취 해소제에 그걸 섞어요. 그걸 한 입에 마신 사장은 머지않아 인사불성이 되고 맙니다. 이때 조 씨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취하셨어요. 자리 끝내고 자기 차에 태워요.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기 집까지 이동을 한 뒤에 기사는 먼저 돌려보냈죠. 그리고는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차를 세워두고 자고 있던 사장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비장한 목소리로 사장님은 절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장은 이미 그 수면제와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대답해요. 너는 내 종이지. 종. 그 말에 조 씨가 붙잡고 있던 이성마저 모두 놓게 됩니다. 그는 다시 숙취 해소제를 꺼내왔고 또다시 수면제 5알을 다 부셔서 넣은 뒤 사장한테 먹여요. 조 씨는 그가 그대로 죽어버리길 바랬습니다. 잠시 후에 사장 목에 손을 갖다 대요. 맥박이 뛰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갖다 댔는데 사장이 하면서 어렴풋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당황한 조 씨가 일단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죠. 사장은 막 살기 위해 반응했지만 너무도 약에 취해 있어가지고 반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사망하고 말아요. 이후 조 씨는 뒷좌석에 시신을 실은 상태로 5km 떨어진 한적한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시신을 일단 트렁크로 옮긴 후에 집으로 가요. 그리고선 밤새 고민했죠. 차에 있는 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때 문득 부모님이 살고 있는 청송이 떠올랐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리라 확신했죠. 새벽 4시 30분 집을 나온 그는 곧장 청송으로 향했고 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 집에 약 40분간 일부러 머물러 있었어요. 이후에는 인근 야산으로 향했는데 평소 차 안에 가지고 다니던 삽으로 30분간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요. 삽이 부러진 거예요. 고민하던 그는 인근 주유소에 가서 얼른 삽을 빌려옵니다. 이후 다시 작업을 이어갔고 40cm 깊이로 구덩이를 다 판 후에 트렁크에 있는 시신을 꺼냈어요. 나중에라도 이 시신의 신원을 모르게 할 생각이었는지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걸 흙으로 다 메꾸고 나니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죠. 이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사장의 아내가 계속 전화가 와요. 우리 집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어디 못 보셨어요? 어제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히 연기를 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중요한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블랙박스! 그는 즉각 그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 다 파기해요. 그리고도 여전히 불안했는지 그 청송에 있는 유기장소를 한 번 더 찾아갔고 아예 악취를 막을 수 있도록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려둡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조 씨의 자백을 들어보면 그 사망한 김 씨를 마치 갑질하는 악인 사장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 헌신한 직원을 버려버린 그런 악덕 업주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사장은 조 씨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2번이나 떡하니 거금 1억 4천만 원을 건넨 것도 확인됩니다. 오히려 이때 가족들은 너무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렸을 정도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날 조 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도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왜냐면요, 범행 4일 전에 이미 한 차례 살해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날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건 때와 동일하게 조 씨가 숙취해소제를 건넸거든요. 이걸 마신 후에 김 씨가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죠. 정황상 수면제를 먹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죠. 그날을 토대로 검찰은 분명 계획 살인이었다라는 걸 확신했고 조 씨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법원에서 오히려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범인의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한 거예요. 아무래도 앞서 살인 미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내려진 선고가 징역 25년. 하지만 조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사망한 김 씨가 나를 먼저 무시했고 거의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 측에서는 아니다, 둘의 관계가 애틋했고 우리 애 아빠는 진심이었다라는 걸 아무리 피력해도 소용이 없었죠. 어쩌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조 씨는 오로지 왜 날 더 대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열등감만 가득 찼던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02년 5월 6일 오전 1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에서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학생들이 지나가고 젊은 커플들, 빠르게 지나간 아저씨까지 이게 모두 평범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역 인근에는 잔뜩 긴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19명의 형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날 출동한 수사요원들은 양평경찰서 소속으로 총 19명입니다. 단 한 명의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건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이 사당역이 출입구만 해도 무려 10개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용의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인원이 곳곳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11시 30분, 순간 형사들이 서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등장을 했고 저놈 잡아! 이 수사과장의 명령과 동시에 형사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사건 발생 42일 만에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이 검거되었죠. 도대체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자, 그날로부터 한 달 반 전인 2002년 3월 26일 아침 10시 경기 양평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 이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자주 찾는 중미산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통나무 방갈로 2채가 불에 탔다라는 관리인의 신고였죠.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이미 방갈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채의 방갈로, 이건 서울에서 놀러온 한 일가족이 예약한 상태였어요. 예약자는 당시 42살의 소 씨. 경찰 감식반 와가지고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는데 우려했던 대로 안에서는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뼈의 위치를 좀 살펴보니까 피해자들이 모두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불이 난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자다가 참변을 당했을까? 아니면 혹시 그 전에 이미 사망한 건 아닐까? 현장을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던 경찰에게 또 특이점이 발견돼요.
여기에 휘발유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방화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발견된 사체는 소 씨와 그의 부인 정 씨,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훼손이 심해서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며칠을 기다려서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통해 소 씨의 일가족이라는 게 확인됐죠. 일단 여기서 경찰이 염두한 건 혹시 이 방갈로를 예약한 소 씨가 본인이 스스로 모두 일가족을 살해한 뒤에 불을 질러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근데 사실 소 씨 역시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이후 경찰은 관리인에게 가서 혹시 지난 밤에 여길 왔다 갔다 하는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휴양님이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어떤 방문객이 왔는지 그 출입을 체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지켜본 사람이 없었죠. 다시 좀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서 특이한 증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인데요. 이 현장에서 총 4개의 열쇠가 나와요. 이게 뭐였냐면 숨진 일가족의 집 열쇠, 그리고 방갈로 열쇠 2개, 그리고 아내 정 씨가 타고 온 소나타 자동차 키까지요. 이 아내 차가 방갈로 옆에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면서 이것까지 전소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 가족은 차량 한 대를 더 끌고 왔습니다. 남편 소 씨가 따로 온 거예요. 그랜저 승용차를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그랜저 차의 열쇠는 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차는 어디 있냐? 그랜저 차량은 화재 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휴양림의 다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방갈로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언덕 자락과 숲에 가로막힌 상태였거든요. 이 차가 왜 여기 있지? 하고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지금 200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차가. 근데 차의 한쪽 면에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차의 지붕에도 잿가루가 붙어 있고요. 이건요, 이게 이제 화재 현장과 가깝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갈로에 불을 지른 범인이 소씨 그랜저 차를 몰고 여기 현장에서 빠져나간 뒤 주차장에 차를 두고 도주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차량에 남은 그을음, 이때 발생한 거니까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에 앞서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소씨, 가장 소씨는요, 직원 한 2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입니다. 부인 정씨와는 동갑내기 부부였고 둘 사이엔 중3 아들과 중1 딸을 두고 있었죠. 이 부부는 서울 강남구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할 만큼 경제적으로 꽤 넉넉했습니다. 이웃과 주민들 또한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소 씨의 친한 친구였던 진 씨가 말하길 이 소 씨가 최근에 야야 내가 1억 원만 투자하면 90억 원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 찾았어 라고 막 흥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 8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이미. 아니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1억 원을 넣었는데 90억 원을 어떻게 버냐, 친구랑 막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게다가 사건 당일에 또 소 씨가 이 친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야 친구야, 나 오늘 드디어 떼부자 되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 내가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 경찰은 즉각 소 씨가 그날 누굴 만나려 했는지 그 인물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죠. 그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3년 전부터 이 테니스 클럽을 계속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회원들과 만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이고 소씨네요. 아이고 정교수랑 가깝게 지냈는데 하면서 다들 정교수라고 공통적인 인물을 꼽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정교수라는 사람이 소씨 일가족이 사망한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춘 상황.
아니 근데 이 정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테니스 클럽 회원 중에 정작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또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뭔가 완벽히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 같달까요? 그나마 사람들이 좀 주워 들은 건 뭐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한 서울대 교수라더라 정도였어요. 아니 같은 동호회에 있는데 어떻게 연락처 교환도 안 했냐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정 교수가 말하기를 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좀 연락처 공개를 꺼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딘가 사짜 냄새가 막 나죠. 그래서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 전원의 사진을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정 교수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요. 조사를 해 가는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 서울대 정 교수 이 두 단어가 전부였어요. 본명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도 이 정 교수와 마주쳤던 동호회 사람들 진술을 모아가지고 몽타주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들고 강남에 있는 다른 테니스장들을 막 일일이 확인했어요. 분명 거기도 나타났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자주 출몰했다는 곳이 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개포동 일대 동사무소입니다. 개포동 일대 동사무소 1947년에서 60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의 주민등록부 다 뒤져봤죠? 여전히 정 교수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 정 교수가요,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단 한 번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중전화로만 접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2002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생들도 다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걸 때는 공중전화만 쓴 거죠. 실제 피해자 소 씨 부부의 통화 내역을 좀 살펴보면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 내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게 대부분 정 교수한테 걸려온 걸 텐데 역추적을 해보니까 강남 일대 무려 70여 개의 공중전화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흔적을 추적해 가던 경찰이 이번에 꽤 의미 있는 진술 하나를 확보합니다. 정 교수가 심 씨라는 여성과 가까운 사이라는 정보였어요. 이 심 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양재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심 씨의 다방 전화번호 또한 소 씨 부부의 휴대폰 기록에 찍혀 있어요. 그럼 정 교수가 다방에 가서 다방 전화로 소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심 씨, 중년 여성을 찾아가는데 사실 심 씨가 내가 정 교수와 내연 관계였다라는 걸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연락이 안 된대요. 경찰은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좀 기다리면 정 교수가 그녀에게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내내 심 씨의 다방에서 감청과 잠복을 시작합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일가족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3일 드디어 정 교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심 씨는 경찰의 지시대로 그래요, 우리 사당역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약속을 잡았고 경찰은 즉각 19명의 요원을 이끌고 사당역 곳곳에서 잠복, 유력한 용의자 정 교수를 드디어 검거하게 된 거죠. 정 교수, 그의 진짜 신원은 45살의 본명 정운하였습니다. 서울대 교수요? 보니까 혼인 빙자, 간음 및 사기 전과범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이죠. 학력은 중학교 졸업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자기를 유학파 서울대 교수로 막 포장하고 테니스 치는 데 가가지고 돈 냄새 나는 사람들한테 막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일단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건 확실한데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라는 데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이 사건은 좀 풀리지 않은 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정씨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거기서 눈에 띈 건 서랍 속에 있던 약봉투였죠. 자, 이 약봉투,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약국에서 조제한 자상치료제입니다. 자상치료제. 근데 조제 일자가 3월 26일 아침.
이날은 바로 화재 현장이 발견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바로 다음 아침인 거죠. 확인해보니 이 정 씨가 양양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상처 입은 손을 치료한 사실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날 병원을 찾은 게 이 정 씨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일행까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아니 뭐야. 그럼 지금 뭐 3명의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인상착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40세의 남성 현 씨와 25살의 여성 김 씨를 체포합니다. 공범 2명이 더 있던 거예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근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 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도운 건 시인을 합니다. 그의 부탁을 받아서 휘발유와 마취제 같은 주사기, 전기 충격기 등을 구입해 줬대요.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끝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 이 2사람 역시 정 씨에게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게 파악이 됩니다. 먼저 그 남성 현 씨는 6급 공무원이었어요. 사기꾼 정 씨가 야, 내가 이 국가 프로젝트에 지금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 라면서 그에게 접근을 했고, 공무원이던 현 씨는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그 달콤한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정 씨에게 거액을 뜯겼죠. 한편 그 여성 공범 김 씨는 지금 20대인데 대학원 입학 예정자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이 사기꾼 정 씨의 또 다른 내연녀였어요. 아니 무슨 관계가 이래. 사실 정훈아 이놈이요. 대학생 아들까지도 유부남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술을 좀 들어보면 내가 그날 양평 사건 현장에 간 건 맞다. 하지만 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교육을 하고 오겠다면서 사라졌고 자기네들은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육인가 뭔가를 하고 정 씨가 돌아왔는데 오른손에 상처가 나 있었고 왜 다쳤냐 했더니 교육 도중에 상처가 났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3월 26일 새벽 1시 반, 정 씨는 또다시 이 소 씨 가족이 묵는 방갈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제의 공범 현 씨와 김 씨도 함께였어요. 2사람한테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혼자 방갈로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경찰은요, 이때 범인 정훈아가 방갈로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추정해요. 2번째 방문했을 때요. 그 뒤에 이 소 씨가 타고 온 그랜저 몰고 주차장 밖으로 와가지고 차 두고 공범이었던 현 씨의 차로 옮겨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고 또 공범들의 증언입니다. 자, 근데 반면 여기에 대해 지금 정훈아는 완전 다른 말을 해요. 현 씨와 김 씨의 증언을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가 주범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현장 검증에 와서도 사실 이건 경찰의 강압수사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 막 이러는 겁니다.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기질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후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 정 씨가 끝내 범행을 자백하게 되는데 이 자백 내용이 앞서 현 씨와 김 씨가 진술한 것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정훈아의 주장입니다. 사건 발생일인 3월 25일 그는 소 씨의 연락을 받고 양평 중미산 자연휴양림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소 씨가 정훈아한테 올 때 망치랑 휘발유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대요. 정훈아는 그거에 따른 거고요. 근데 이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좀 들어서 애인인 김 씨에게, 그 20대 여성 김 씨에게 야, 전기 충격기와 마취제도 좀 구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제 소 씨가 나를 이제 해하면 내 자신을 보호할 용으로 전기 충격기와 마취제를 샀다고 해요. 이후 3명이 현 씨, 그 공무원이라는 현 씨 남성의 차를 타고 휴양림에 도착을 했죠. 정훈아는 2사람을 주차장에 두고 혼자 소 씨가 있는 방갈로에 가서 만납니다. 자, 그러자 가장인 소 씨가 일단은 아빠 손님이랑 얘기하게 아이들을 보고 다른 방갈로에 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렇게 한 공간에 소 씨 아내, 그리고 정 씨 3사람이 남자 소 씨가 돌변합니다. 너 내 아내랑 내연관계 아니냐라고 추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칼로 위협했죠. 정훈아가 아니다 말리면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간 거, 그때 손 부상 입은 거, 이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격분한 아내가 이번에는 갑자기 그 정훈아가 챙겨온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걸로 자기 남편 머리를 가격해서 소 씨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투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경찰은 아니지만 이거 막 그냥 지어내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계속 들어보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훈아는 방갈로를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 되니까 아이들이 걱정됐죠. 그래서 자기 일행들한테 잠깐 내가 한 번 더 들어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다시 방갈로를 찾았대요. 근데 이때 소 씨의 아내와 또다시 마주칩니다. 아내가 화가 난 상태로 내가 남편을 죽인 건 다 너 때문이다 라면서 갑자기 정훈아를 향해 달려들더래요. 그리고 정훈아에 따르면 자기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일가족은 모두가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이 사건을 다 덮어야겠다는 생각에 휘발유 가져와서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주장. 끝까지 들어봐도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 또한 이걸 믿지 않았어요. 허위 진술에 쉽게 끌려갈 순 없죠. 근데 무엇보다도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양양군 일대의 야산을 샅샅이 수색을 해서 일당이 남긴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양평 쪽에 있다가 휴양림에 있다 양양 쪽으로 갔으니까 그 어디 중간에 이제 이 증거들을, 살해 도구들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다행히도 정훈아의 피 묻은 옷과 신발, 장갑, 주사기 등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건 범행 흉기인 망치는 끝까지 찾지 못했죠. 근데 그나마 망치를 닦아낸 헝겊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물에는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정훈아의 DNA가 다 검출돼요. 사실상 그의 단독 범행이 입증된 거죠. 최종적으로 정훈아의 범행에 대해 경찰이 추정한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1999년 정훈아가 테니스 동호회에 가서 소 씨 부부한테 접근을 했고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후 아이들 교육 상담을 해주고 부부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친목을 하다가 어느 날 소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죠. 여러분, 마침 그 90년대 후반은요, 벤처 사업 열풍이 불고 있던 때예요. 이때 정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주 유망한 벤처 업체를 하나 알고 있는데 투자하겠냐. 이거 투자해서 사업 잘 돼서 빵 뜨면 우린 진짜 이건 수십억대의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내가 어렵게 인맥을 이용해서 카지노 업체들을 알게 됐는데, 카지노 알지? 거기 완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거든. 근데 정선 카지노를 인수해서 투자금을 넣으면 총 지배인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흘려요. 근데 소 씨는 이 달콤한 사기에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지노를 총 지배인을 할 수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지노의 지분을 인수받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사기꾼 정훈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소 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3월 25일 저녁 7시 그가 소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너 곧 카지노 총 지배인이 될 텐데 그 전에 이것저것 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익혀야 할 게 있다 하면서 그럴듯한 핑계로 소 씨를 깨어냈죠. 그렇게 만나기로 한 게 바로 중리산 휴양림이었어요. 사건 당일 방갈로에서 소 씨와 만난 그는 미리 준비해둔 전기 충격기로 그를 실신시켰고 망치와 칼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상황을 모르는 소 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뒤이어 방갈로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정 씨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같은 방법으로 일가족 모두를 살해합니다. 이후 사체는 방갈로 두 곳에 나눠서 숨겨뒀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그렇게 일가족 살인마가 된 겁니다. 정훈아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이 명백했기 때문에 판결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정 씨에게는 바로 사형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사기꾼답게 그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중형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은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존하는 몇 안 되는 사형수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 씨와 김 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공범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 정은아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이 범인 정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그런 덕도 있었죠. 정은아가 검거되기 전까지 그의 사기 수법에 넘어간 사람은 신고 접수된 사람만 5명이에요.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달했고요. 90년대 후반의 물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게다가 사기친 대상이 대부분 강남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이라는 점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더기로 당했다는 게 놀라웠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옥에 수감되면 그 죄목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기 강도범은 좀 작범이라고 무시하고 살인 같은 거 저지르고 들어오면 야 진짜 무서운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건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그 욕망이 결국 커지고 커져서 일가족 살인까지 부른 대참사. 주변에 살갑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이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살아간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